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외계 행성 탐사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게 되면은 외계 생명체 탐사도 배울 거예요. 근데 외계 생명체 탐사는 뭐 거의 뭐 할 수가 없죠.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 또는 그냥 외계 생명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연습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나온 적이 없죠. 외계에 이제 생명체가 있다. 한 번도 뭐 이제 증명된 게 없어요. 대신 외계 행성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탐사를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돼요. 그리고 너네들 뭐 과학을 좀 관심 갖고 있는 애들은 기사로도 많이 나왔을 거야. 뭐 슈퍼 지구 발견했다, 아니면 지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거의 1, 2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요. 이유가 있거든. 자, 일단 외계 행성 탐사를 하는 게 예전에는 하기가 좀 힘들었어. 요즘에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이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별과는 완전히 달라요.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 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빛을 안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이게 외계 행성은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이는 걸 굳이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오케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게 별의 광도 측정, 밝기가 어떠냐, 등급이 어떠냐, 이걸로 너 밝은 별이냐 어두운 별이냐, 이건 찾을 수 있다니까. 망원경을 찾든 뭘 눈으로 보든 이건 안 보여요. 망원경을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별의 탐사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 탐사 첫 번째, 행성의 정의가 뭐니? 행성, 우리 지구와 같은 애들이지. 행성의 정의는 별,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예요.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 자, 천체를 찾는 방법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가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이용하거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자, 여기부터는 기본적인 소양이 좀 필요하다. 자,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돼요. 도플러 효과는 내가 통합과학 때도 얘기하긴 했어. 근데 너네 학교들이 도플러 효과를 안 내는 학교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하고 말아서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예를 들어준다. 앰뷸런스 있지, 앰뷸런스.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앰뷸런스가 오는 거야. 그럼 앰뷸런스가 이제 삐용삐용삐용 소리 내면서 오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잘 기억을 더듬어 봐. 어떻게 오나? 삐용삐용 소리가 삐용 커지다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나로부터 멀어지면 소리 작아지는 건 맞아. 근데 그냥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지.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소리 들린다. 삐용 이렇게 된다고. 늘어진다고. 소리가 늘어져. 자, 이게 파장에 관련됩니다. 파장. 자, 관찰자가 여기에 있다고 칠게.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는 천체가 A라는 천체가 있대. 뭐 천체라 하지 말고 그냥 물체라고 봅시다. 그럼 이 물체는 가까워지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력에 대한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그럼 이 파장에 대해서 얘가 느낄 때는 당연히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짧아져, 파장이. 왜? 물체 기점에서 봤을 때는 파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장이, 즉 여기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럼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얘 입장에서 원래 여기에 바운더리에 있다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물체가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나를 지나가지고 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는 개념이 되죠.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파장이 어떻게 되냐? 길어지죠. 그래서 요거만 이제 이해하면 돼. 어떤 물체든 어떤 천체든 관찰자로 가까워지면은 짧게 되고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원래 파장이 이렇게 있다 칠게. 자, 가시광선이다 이거 다. 너네들도 물리나 화학에서 배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지구과학에서도 얘기하긴 했어.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제일 긴 쪽이 빨간색이죠.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쪽이 보라색이야. 근데 뭐 청색 계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 원래 A라는 파장 영역이었대. 물체가 지구에서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A라는 파장이 보여. 근데 요 A라는 물체가 지구로 가까워진대.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짧아진다고. 그럼 어디 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요 파장의 영역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A라는 천체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대. 그러면 이제 파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죠. 이게 천체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고 얘는 지구로부터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일단 요건 도플러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가까워지면, 나로부터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자, 이걸 토대로 너네 천체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망원경도 있지. 누구야? 허블이죠, 허블. 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딴 망원경으로 외부의 천체를 다 확인했다? 허블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이 변화합니다. 뭐? 허블이 제일 처음 본 게 있어요. 뭘 제일 처음 확인했는지 아니? 니네 중딩 때 배웠잖아. 허블의 은하 분류표 너희들 배웠어. 뭐? 타원 은하, 나선 은하.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근데 나선이 없고 타원도 아니면 불규칙 은하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거 허블이 발견한 거야 그거. 다시 허블이 뭘 발견했다고? 타원 은하나 막대 나선 은하와 같은 최초의 외부 은하를 봅니다. 그 최초의 외부 은하가 어디야? 거기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 은하로부터 제일 가까워. 그럼 허블 이전과 이후에 우주론적인 관찰이 뭐가 바뀌었냐면 허블 이전에는 다들 우리 은하가 우주의 끝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엔 없지.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우리 은하가 끝인 거야. 그래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왜?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별,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냐? 그냥 찍어봐. 우리 은하 있잖아. 우리 은하가 너는 중딩 때 이거 배우잖아. 그거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긴 거.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 핵이 있고 우리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계가. 그럼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몇 개 정도 있을까? 약 4,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에만 태양 같은 새끼가 4,000억 개가 있어. 야, 그럼 확률상 우리 태양에도 속해 있는 행성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죠. 뭐 소행성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행성만. 그러면 8개씩 있다고 해도 태양과 같은 게 4,000억 개면 우리 행성과 같은 게 4,000억 개 곱하기 8이야. 조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야, 이 정도만 해도 우주가 존나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허블이 미친 발견을 해요. 이 은하랑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처음으로 봅니다. 이건 센세이션이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천체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발견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허블이 알아낸 게 우리 은하 몇 개 정도를 모으면 약 10만 개입니다. 이거 10만 개 모으면 은하단이 돼. 은하단을 모으면 은하군이 돼. 은하군을 모으면 초은하단이 되고, 초은하단을 모으면 거대 망상 구조가 됩니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과학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죠. 칼 세이건 님이 쓴 코스모스. 그걸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이제부터의 우주론은. 그런데 이때 이걸 도플러가 뭐 미리 알아내요. 허블 발견 이전에. 그래서 이제 허블이 외부 은하를 발견한 다음에 그러면 외부 은하가 가만히 있나? 아니면 움직이나? 이걸 측정을 해봤다. 잘 들어봐. 외부 은하를 도플러 걸 봤어요. 근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외부 은하가 적색편이 나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모프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예, 프리드먼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팽창 우주론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우주가 이렇게 우주론이 밝혀진 게 얼마 안 돼요. 허블이 뭐 1700년대, 1800년대 그런 사람 아니야. 19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0년 넘어서 죽었어. 그러면 허블의 발견이 100년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우주가 다 멀어지는, 예, 청색 편이가 아니라 적색 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허블이 식을 썼죠. 자기의 이름을 딴 허블 법칙. V는 HR이라는 식을 씁니다. 이건 상수예요, 상수. 멀어지는 팽창하는 상수고 후퇴 속도입니다. 이게 후퇴 속도. 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편의 양이 커져요. 자,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걸로 문제 푼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이용해서 외부 행성을 볼 거야. 다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외부 행성입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너네가, 우리도 지구인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잘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지. 이건 알잖아. 그럼 태양은 뭐 하고 있냐? 자전해, 안 해? 태양은 자전합니다. 자전해요, 태양도. 그럼 태양은 공전해, 안 해? 안 하지. 우리 태양은 가운데 박혀 있잖아. 그리고 지구나 수성이나 얘네들이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지구 말고 목성 같은 게 태양에 굉장히 근접해 있지? 이러면 태양이 움직여야 됩니다. 태양도 공전합니다. 왜?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둘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항성이 있고 항성 주변에 천체 행성이라는 게 매우 작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안 움직여. 왜? 얘가 중력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항성 주변의 행성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 크기가 좀 크잖아? 얘도 움직입니다. 얘도 움직여. 대신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요.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에요. 이곳을 얘와 얘가 같이 돕니다.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이 돌아요. 자, 그럼 얘네들의 크기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 한번.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여기가 항성이 있대. 여기에 행성이 있어. 그럼 항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이렇게 공전할 때 행성 또한 여기서부터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공전합니다. 요게 행성과 항성의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의 행성들은 너무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태양은 공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크면, 행성의 사이즈가, 그렇다면 공통 질량 중심을 기점으로 같이 돕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 첫 번째. A라는 항성은 이만해요. 이게 항성이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항성은. 행성은 이만하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항성은 A가 그대로야. 근데 행성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얘랑 얘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 그럼 공통 질량 중심이
얘와 얘의 사이, 가운데보다는 얘에 그래도 가깝습니다. 이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공전한다는 거고 얘도 이렇게 공전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행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얘의 중력이 큽니다.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항성의 공전 궤도면은 굉장히 작아지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굉장히 커집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A가 똑같은데 존나 좁아야 그럼 공통 질량 중심이 거의 얘에 가까우니까 얘가 안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 정도의 행성만 거느리고 있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애들을 볼까, 이런 애들을 볼까? 주로 이런 애들을 봅니다. 어느 정도의 행성의 질량이 좀 커야 돼. 그래야 얘가 움직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 잘 봐야 돼. 문제가 이거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공통 질량 중심 여기, 항성 여기. 그 다음 항성의 공전 방향을 이렇게 볼게. 반시계 방향. 그런데 행성이 여기 있죠. 그럼 얘도 움직일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나왔다. 이제 중요한 거.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용할 때 첫 번째 행성과 항성의 행성과 별이라 합시다. 별의 공전 방향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즉, 한 놈이 시계 방향이면 다른 놈도 시계 방향이에요. 한 놈이 반시계면 다른 놈도 반시계야. 자, 그래서 요 새끼가 지금 반시계로 움직였으면 요 놈의 새끼도 반시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반시계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오케이? 두 번째, 행성과 항성을 직선으로 놓으면 언제나 이 직선상의 어딘가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잘 기억해야 돼, 이거. 행성과 항성을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사이 어딘가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얘처럼. 봐봐. 항성과 행성을 이렇게 직선을 그렸죠? 여기 어딘가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즉,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항성이 여기 있다. 행성이 여기 있다.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하면 여기에 있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항성과 행성을 잇는 직선상의 공통 질량 중심이 있다는 건 행성이 항성 뒤편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항성이 있을 때 행성이 일로 못 간다고. 일로 못 가요.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연결하든 이렇게 연결하든 여기에 항성이 있으면 여기에 행성이 있는 거라고. 항상 여기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공통 질량 중심이. 즉, 항성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이 이런 데 못 간다니까. 항상 행성이 여기 가운데를 연결한 선분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으면서 행성이 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 두 가지 기억 잘 하시고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쌤 도플러 효과 왜 배웠어요? 지금부터지. 지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관찰자가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 도플러 효과는 가까워지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죠. 그럼 봐봐. 지금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거. 다시 그리면 여기가 항성, 그 다음에 여기 공통 질량 중심, 여기에 행성. 그러면 항성은 요렇게 공전하고 행성은 요렇게 공전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에서 지구에서 보면 적색 편의가 나올까 청색 편이 나올까? 적색 편의가 나와 청색 편이 나와? 청색 편의가 나옵니다. 이러니 쌤, 뒤로 가잖아요. 그럼 지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왜 적색 편이에요? 그래서
별의 시선 속도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거는 항성을 보겠다는 거야. 다시. 얘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얘를 어떻게 봐? 별이 아닌데. 이걸 보는 거야. 아, 그럼 쌤 이걸 보는 거면 왜 이걸 연구한대요? 이것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별이 청색 편이가 나오면 행성은 적색 편이가 나오겠죠 라고 아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중심 별의 시선 속도입니다. 이게 어떤 편이가 나오냐에 따라서 행성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얘 걸로 봅니다. 적색편인지 청색편인지 이거에 대한 상대론적인 반대급부로 행성이 어디 있는지 찾고 행성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이 방법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OX. 이 방법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가 쉽다. OX. O야 X야? X. X입니다. 왜? 많으니까. 뭐가? 청색.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구와 같은 행성을 이 방법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는 거는 뜻이 뭐겠니? 우리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지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기 힘들어. 그 이유가 내가 아까 설명한 거야. 얘가 움직일 정도라면 이게 커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커야 돼. 목성보다 커야 됩니다. 이 정도로 큰 별에서는 지구처럼 사이즈가 좀 작지 않다고. 그래서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낸 결론적으로는 얘 정도. 지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큰 행성에선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유형을 한번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 잠깐만,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자, 중요한 거다 이거. 요것도 정리해 줄게. 세 번째 특징. 이거 이제 이런 게 나와.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뭐가? 공전궤도면. 어렵지? 그래도 이해를 잘해봐. 자, 다시. 관찰자의 시선 방향은 내 눈가래 방향입니다. 내 눈의 방향. 이게 시선 방향이야. 근데 공전궤도면이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지금이 나란한 경우죠. 요거. 그지? 근데 너네 다른 외계 행성이 공전궤도면이 이럴 리가 없지. 무조건. 봐봐.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야. 이렇게 공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관찰자 입장에서 공전 궤도가 이렇게 되면 궤도면이 이거죠. 이거. 그럼 시선 방향과 궤도면이 수직이에요. 그럼 봐봐.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적색편이 청색편이 안 나오죠. 이 방향에 공전 궤도면이 있어야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적색편이 청색편이 나오겠지.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되면은 안 보여, 이건. 그래서 시선 속도 변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시선 방향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보여요. 이해되지? 요 세 가지로 기점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글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문제가. 네, 가장 첫 번째 나온 유형이 289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너희들 먼저 풀어봐. 내가 풀어줄 건데 먼저 한번 해봐. 289쪽의 2번 문제.
자, 풀어봅시다 한번. 자,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를 유의있게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A가 지금 여기 상태거든. 자, 이 A에 대한 위치에서 방향을 안 줬죠. 얘 방향을 줬으면은 얘 방향도 알 수 있을 건데 방향을 안 줬어. 그래서 시선 속도, 요 도플러 효과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A에서 원래 기준 파장보다 오른쪽으로 왔죠.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적색 편의 현상이다 라고 해요. 편의의 뜻이 치우치다야. 적색 쪽으로 치우쳤다. 얘는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청색 편의 현상이다 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 A 입장에서는 관찰자에게서부터 멀어진 거야,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죠. 다시 이 도플러 효과는 행성을 보는 게 아니랬어. 항성 보는 겁니다. 항성. 그럼 지구 방향에서 봤을 때 이 A가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려면 뒤로 와야죠. 야,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 잘못 해석하는데 이거 원궤도로 그리면 헷갈려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모로 그래, 네모. 그럼 여기 A가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A가 뒤로 가야지만 적색 편의가 나오죠. 결론, 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A의 공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행성도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니은입니다. 행성의 공전 방향이. 항상 행성의 공전 방향과 항성의 공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기억 봅시다. 이제 중심별이 A에 위치할 때 별빛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 나타난다. 맞죠? 그럼 니은 보기 공전 방향은 니은이라 그랬고, 디귿 보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아까 얘기했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요 공통 질량 중심은 얘와 얘 중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욱 크게 움직인다는 거지. 크게 움직이면 적색 편이든 청색 편이든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디귿 보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스펙트럼 흡수선 파장 변화가 커진다. 맞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요런 정도야. 자, 요거보다 근데 당연히 문제는 어렵게 나오겠죠? 자, 한 개만 더 풀어볼게. 저 뒤로 넘어갑시다. 아, 요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없네. 아,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자, 그냥 여기 뒤에 있는 걸로 풀어볼게. 293페이지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293페이지에 1번 문제. 아, 이건 식현상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클 수 없을 것 같은데. 디귿 보기 됐고요. 그냥 기억 니은만 해봐. 니은 보기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지 마시고 잘 추측해봐. 보자 한번. 자, 일단은 지금 가가 시선속도 변화를 얘기한 거고, 자, 똑같죠 아까 문제랑. A가 있을 때가 적색 편의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고,
C가 청색 쪽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행성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별이 여기 있죠? 행성이 여기 있으면 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공통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C에 있으면 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A에 있을 때가 적색 편의 쪽으로 갔다는 뜻은 A에 있을 때 별이 여기 있죠? 그럼 별이 일로 가야지. 뒤로. 지구 방향에서 멀어지는 쪽. 그래야 적색 편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있을 때가 별이 여기 있고 별은 적색 편의 쪽으로 간다. 그럼 이제 행성이 C에 있을 때 별은 여기 있죠? 그럼 행성이 C가 일로 가기 때문에 여기로 오죠. 이렇게 해서 청색 편의가 된다. 요 개념입니다. 자, 그럼 기억 봐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델타 람다가 커진다. 이것도 얘기 아까 했죠?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 질량 중심이 지워봐. 얘가 크면 얘가 약간이라도 일로 간다고. 얘가 작으면 얘가 일로 간다고. 그럼 얘가 크면 일로 가기 때문에 별의 공전 궤도면이 커져요. 공전 궤도면이 커지면 델타 람다 값이 커집니다. 기억 보긴 맞아요. 단 니은 보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D에 위치할 때, 행성이 D에 위치할 때는 별이 여기에 있어요. 행성이 뒤에 있어. 그럼 여기 D에서 일로 가죠? 얘는. 근데 지금 뭐라고 문제가 많냐면 행성이 D를 지날 때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을 물어봤거든. 다시 얘기해줄게. 흡수선의 파장 변화는 무조건 별 거 보는 거야. 별 거. 그럼 이 새끼가 일로 오는 거죠 지금. 그지? 얘 거 보는 게 아니야. 여기 각도가 30도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보고 얘가 30도네. 그럼 얘가 일로 올 때 요 속도를 봐야 되거든. 근데 공전 속도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볼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야. 그럼 지금 요렇게 요 속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속도 값은 여기에 요 값 60이죠 이게? 얘 30이니까 90이고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60이 되면 여기가 30이죠. 그럼 여기도 6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값이에요. 코사인 값. 너네가 요렇게 한번 봐봐. 요게 있을 때 요게 지금 30도래.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요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때 요 값이 얼마냐 물어볼 때 요 값이 얼마냐 물어볼 때 첫 번째 요 값이 만약에 x래. 내가 뭐 수학 선생도 아니고 자꾸 이런 거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값은 얼마냐 그럼? 요 값은 얼마고? 아 요거 잠깐 미안하다. 얘가 x. 빗변의 길이가 x일 때 요 값이 얼마야? x 사인 30이죠. 요 값이 x 코사인 30일 거야. 코사인 씨 어떻게 구하냐? 이게 구하는 거 아니냐? 코사인 30이 x분의 얘잖아. 그럼 네모 구하려면 얘 이항시키니까 x 코사인 30이죠. 이 네모가. 그래서 이 x축 선분을 구할 때는 무조건 코사인 값을 구하고 이 y축 값을 구하면 사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각도가 이쪽으로 나가려는 요 속도에 대한 편의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속도는 지금 여기 요 삼각형이 아니라 요 삼각형을 봐야 돼. 요 밑변입니다. 밑변. 이 밑변의 길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30도 각도에서 코사인 값이 나온다. 근데 여기 값이 지금 60도거든? 요거 확대를 잘 시켜봐. 크게 봅시다. 자, 지금 요렇게 이어주면 여기에서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속도가 지금 요 값이 30이고 얘가 30이니까 그럼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각도가 지금 60이잖아. 그럼 요 선분에 해당하는 게 요 삼각형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몇 도니? 60이죠. 여기가 30이니까. 그래서 여기 60도일 때 요 값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60 x 코사인 60입니다. 코사인 60이 몇이냐? 2분의 1이죠. 그래서 D를 지날 때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루트 2분의 1 델타 람다가 아니라 2분의 1 델타 람다예요. 2분의 1. 그래서 요 개념은 너네가 이거 문제 풀 때 학교에서도 꼭 나올 거야, 이게.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각도 계산하는 게.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요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각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성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별 거 구하는 겁니다. 별 거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각도도 그냥 60으로 계산하시고 언제나 그냥 코사인 값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니은 보기에 틀렸고, 식현상을 이용해서 이거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식현상 이런 것들 얘기 안 할 거고, 뒤에 중요한 게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부터 헷갈립니다, 내용이.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 근데 우리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만 오늘 배웠고, 다음 시간에 뒤에 걸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저 뒤에 문제 2개 정도만 더 풀고 오늘은 갑시다. 자, 지금 298페이지 봐봐. 298페이지에 오늘 배운 거 별의 진화랑 그 다음에 중심별 시선 속도까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298쪽에 11번, 12번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298쪽에) 11번, 11번. 자, 보고 끝냅시다. 11번에 문제 풀어볼게. 가와 나는 주기혈성에 속하는 별의 내부 구조. 항상 핵복대 외우라고. 핵복대 나오는 게 태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태양 정도인 별이 가니까 최종 단계에서 중성자별 절대 안 되죠.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10배 정도는 커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진화速도 느리다. 가가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100억 년 된댔죠. 훨씬 느려요.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은 여기서 된댔죠. 맞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가랑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각각 수소와 헬륨 중에 하나래. 자, 다른 거 먼저 보지도 마. 무조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수소가 압도적입니다. 이거 수소예요. 왜? 너네 내가 빅뱅 우주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5% 정도 있는 거고 25% 정도 있는 거야. 이건 우주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 태양 때문이 아니야. 그럼 얘는 헬륨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75%까지 있어. 얘는 더 많아. 80%가 넘어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헬륨이 중심부에 더 많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에서 나로 진행된 거예요. 기억보기. A가 수소입니다. 다시 이런 거 쉽게 풀 때 무조건 먼데, 가까운 데는 몰라요. 핵융합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가지고. 먼 데는 무조건 수소가 많아요. 거의 75%야. 이렇게만. 니모기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을 때 많다. 맞죠? 가보다 나을 때 많고. 디귿보기 원시별 단계일 때 태양 중심부에는 B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소리라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 헬륨은 3대 1이야.
언제나 있어요. B가 무조건 있다. 이게 답이고, 대신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원시별 상태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B를 만들진 않았다. 이건 맞아요. 핵융합은 안 하니까, 원시별 단계에서. 원래부터 우주에 수소 헬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